영원한 자유기업인 제5장 인생을 바꿔놓은 결정. 우리의 유트라이트 사업은 꽤 잘 되고 있었지만 전국적인 유트라이트 조직은 크다란 어려움을 직면해 있었다. 당시 유트라이트 제품을 생산하는 유트라이트사와 아이비오 그룹을 운영하는 라이팅거 앤 캐슬베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두 회사는 오랫동안 조화를 이루며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1950년대 후반 들어 우호적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문제는 1950년대 초반 미국 식약의학청이 제품의 효능에 대한 가장 강고 혐의로 유트라이트를 제소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유트라이트는 FDA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찰스 리안이라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FDA가 유트라이트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찰스는 오히려 FDA에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고 역공을 펼쳤다. 이때 FDA는 자신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맞섰고 결국 그 논쟁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의 판결은 유트라이트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지만 이로 인해 유트라이트는 FDA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 사실 1950년대만 해도 비타민 산업이 어떤 경로로 걷게 그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할지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했다. 물론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사 처방 없이 판매되는 이 약품이 기존 의약업계의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니 대형 제약업체들이 비타민 제조업체를 좋아할 리가 없다. FDA는 기존 의약업계를 관점으로 유트라이트는 그야말로 목에 걸린 가시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1955년 FDA는 유트라이트 광고 정책을 크게 뒤흔들 만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유트라이트는 제품의 효능이나 제품의 복용자의 경험담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당하고 말았다. 유트라이트 아이비오들에게 건강해지는 법, 건강을 지키는 법 같은 홍보 책자는 제품 판매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금지당했으니 수익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당연했다. 사용자들의 경험담을 통해 효능을 설명할 수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트라이트는 사업을 화장품 분야로 확대해 쪼그라든 매출을 보완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FDA가 계속 비타민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면 다른 수입원을 개척해야 회사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였다. 새로운 전략에 따라 유트라이트는 에디슨 램버그라는 화장품 라인을 만들어 마이킹거 앤 캐슬벨리를 걸치지 않고 직접 아이비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마이팅거 앤 게슬베리와 유트라이트 사이의 계약 관계가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되고 말았다. 본래 유트라이트사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마이팅거 앤 게슬베리 아이비오 그룹을 통해 판매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논쟁은 마이팅거 앤 게슬베리와 유트라이트사 중에서 아이비오 그룹의 실질적인 관계자가 누구인가가 번져나갔다. 이때 유트라이트는 아이비오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고 결국 아이비오 그룹의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하고 말았다. 분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사태 추이를 관망했다. 유트라이트 소유자인 칼렌버그는 자기 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고 그가 고용한 관계자들 역시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사태를 계속 악화시킨 것은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였다. 이것은 제품 판매를 둘러싼 논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내부적 갈등과 리더십 약화로 초래되었다. 자신의 한정된 생산 라인에 집착했던
각종 교제 압박에 시달리느라 평소와 달리 문제 해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과 강력한 기업 가정 욕구 그리고 뛰어난 제품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무능력한 관계자들에게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1958년 마이팅거 앤 캐세베리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9명의 IBO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내가 위원장의 회장을 맡게 되었다. 우리는 유트라이트와 IBO 그룹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나는 유트라이트의 미래에 대해 그리 큰 희망을 품지 못했다. 유트라이트는 화장품 사업에 주력하고 싶어 한 반면 마이팅거 앤 게셀베리는 별로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마이팅거 앤 게셀베리와 유트라이트의 경영진은 미래를 위해 그리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급기야 리 마이팅게와 빌 게셀베리 사이에도 텀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다음 세대 역시 효과적으로 힘을 합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이팅거와 게셀베리는 모두 칼렌보그를 상대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말았다. 리치와 나는 설사 대책위원회가 몇 가지 해결책을 내놓을지 멀지 않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난관이 닥쳐올 거라고 예상했다. 문제의 뿌리는 유트라이트와 마이팅거 앤 게세베리 그리고 일부 IBO 사이에 신뢰 상실이 있었고 이는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 아니었다. 유트라이트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칼렌보그와 직접적인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리치와 나는 아메이를 시작한 다음에는 그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은 칼은 특히 천문학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리치와 나는 그가 영양제 분야에서 이룬 눈부신 업적을 기려 스탠펠드 의학대학 질병예방학과 칼 F 램버거의 이름을 딴 교수직을 만들기도 했다. 유트라이트의 사례는 우리에게 비즈니스에서 상호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앞으로 살펴보듯이 경영진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자 그들은 IBO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는 후원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령 에드가 조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으나 그를 후원했다면 조는 다른 IBO로부터 물건을 살 수 없다. 이런 원칙은 한 IBO가 다른 IBO의 판매 그룹을 훔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열심히 노력해서 후원을 많이 맡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유트라이트는 이러한 후원 체계를 깨뜨리고 탓의 문제는 아주 심각해졌다. 리치와 나는 우리의 IBO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뢰는 도자기만큼이나 잘 부서지는 법이다. 일단 떨어뜨리고 곧바로 깨어져 버린다. 물론 깨진 조각을 본드로 붙여 원래 모양으로 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깨어진 금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다. 신뢰는 한번 깨지고 나면 여간해서 상대방을 믿기가 어려워진다. 유트라이트와 IBO 그룹 사이에 중재가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칼은 나에게 유트라이트의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 그리고 상당히 유혹적인 제안이었다. 보수만 놓고 본다면 일개 IBO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자리임이 틀림없었지만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나에게는 안정적인 수익과 유트라이트의 참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칼이 제안한 자리는 결코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실제로 나는 유트라이트와 마이팅거 앤
캐세벨리 경영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독립성을 상실하고 싶지 않았다. 리치와 나는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진정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남 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설령 내가 유트라이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라도 그건 역시 직원일 뿐이다. 그것은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껏 실행할 수 없고 또한 매사에 다른 누군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리치와 나는 만약 칼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 두 사람의 우정과 파트너십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따져보았다. 물론 리치 역시 실무 책임자로 유트라이트 경영진을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관계는 결코 예전과 똑같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비즈니스 윤리의 기초. 유트라이트의 비즈니스를 시작할 당시부터 리치와 나는 성실과 신뢰, 신의의 원칙에 입각해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아메를 시작할 때도 그와 똑같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했다. 성실성이 결여된 비즈니스는 시장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제품이 광고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품의 품질에 일관성이 없을 경우 그 제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고객을 경쟁자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다. 더불어 내부 정책에 실망한 숙련된 직원들의 이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반면 성실성이 널리 알려진 회사는 고객의 수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제품 수도 늘고 직원의 충성심도 높아진다. 성실성의 커다란 혜택 중 하나는 신뢰다. 성실한 사람에게 신뢰감이 더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리치와 내가 우수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거나 정책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을 준 요소다. 또한 우리는 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둘 중에서 한 사람이 없으면 나머지 한 사람이 전략으로 책임을 지기로 합의한 것도 우리가 서로를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 번은 내가 한 달 동안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직원들을 위해 새로운 카페텔리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내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덴보그라는 하청업자에게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내가 떠난 뒤에 대내 작업을 지켜본 리치가 갑자기 수정안을 제시하며 제동을 걸었다. 대는 리치에게 내가 제시한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리치는 조용히 설명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 우리 둘 중 사람이 없을 때는 나머지 한 사람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대는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 적잖이 황당했지만 리치가 나의 자신의 수정안에 만족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이다. 나는 리치의 탁월한 판단력을 신뢰하고 리치 역시 나를 그만큼 믿는다. 또한 리치는 내가 없는 동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 내가 절대로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카페텔리아의 경우에도 내가 댄을 다시 불러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뜯어 고치라고 지시하는 일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언쟁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없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성실성이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언제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리라는 것을 믿었다. 어쨌든 그러므로 유트라이트와의 관계가 비즈니스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다.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우리는 멀지 않아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